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두 번째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3일 만에 다시 소환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사를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선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4명이 진출했습니다.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고 이준석계 후보들은 모두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는 야당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최대 20만 명이 여전히 잔해 속에 갇혀 있는 걸로 보여서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틀 전 인천에서 편의점 주인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경기도 부천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내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새 학기부터는 급식실 칸막이를 제거하고 등교할 때 실시했던 발열 검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 특혜 개발 의혹으로 1차 조사를 받은 지 13일 만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곽상도 전 검사의 무죄를 보라면서 무검유죄 시대에 많이 억울하고 괴롭지만 검사 독재 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야당 대표로 모든 특권을 누리고도 피해자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면서 진실엔 모르쇠, 증거엔 서면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검찰 출석 발언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습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의 방패를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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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위례 특혜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두 번째 조사인데요. 오늘도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예. A4 용지를 가지고 약 1,800자 정도의 글이 담긴 입장문이었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고 인상적인 대목은 어디였어요? 저는 뭐 키워드 한 세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조작과 창작의 재료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진술 자체를 검찰이 조작하고 창작하는 데 재료를 쓰고 있다. 네. 이 이야기는 자신에 대한 수사 자체가 답정너 수사, 답정너 기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 수사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해술래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진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네. 과거의 지금 형벌을
회를 가할 때 얼굴에다가 제인의 얼굴에다가 회가루를 칠해서 동네 끌고 다니면서 욕보이는 행태를 해술래라고 하는데 자신이 지금 검찰의 이 포토라인에 서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네. 사실은 이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고 하는 행태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부족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자체가 그렇지만 이러한 고통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냐. 민생의 고통에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삶에 비하면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겨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 진술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요 세 가지 키워드에 이재명 대표의 아마 이번 수사에 임하는 각오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검찰 두 번째 조사 때도 대부분 이제 그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할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출한 그것으로 진술에 가름할 것이다 네. 얘기했는데 본인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 이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니 뭐 그 무죄가 된 무죄를 주장한 사람이 검찰에 나가면 조목조목 대꾸하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냐, 반박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예. 이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를 얘기한 거죠. 창작의 재료로 네, 사용될 그렇게 수 얘기하면 있다. 창작의 재료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묵비권 행사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 네. 인상적인 게 뭐 곽상도 전 의원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곽상도 전 의원 무죄를 얘기하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요. 무검유죄 얘기하면서 바로 그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그런 것이다. 걸 건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검사 이렇게 맞죠? 네. 검사 네. 출신이니까 그 아들이 50억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네. 거잖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네. 전 검사라는 그렇습니다.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자체가 검찰의 부실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부분이 네. 왜 가면 그것이 과연 그래 됐을까? 물론 검찰이 권력의 도구 하수인이 된 측면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전직 검찰에 대한 자신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동업자로서의 보호 네.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50억 클럽에 사실 좀 또 다른 전직 검사 출신들 이 고위 정관들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나에 대한 수사는 예.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사의 형평성, 공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분노하는 감정에 빗대서 자신의 지금 처지를 지금 내비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50억 클럽 수사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거의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동 의혹, 성남 FC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거든요.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뭐 오늘 이제 그 조사가 끝나고 나오면 뭐 다시 한번 소환을 할지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남 FC 제3자 뇌물죄, 예. 뭐 대장동 위례 의혹 이건 뭐 뇌물죄라든지 부정처사고 수뢰라든지 여러 개 본다면 그 금액만으로 본다면 예. 이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관행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얘기하지만 뭐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보는데 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통념상 해왔던 관례대로 보면 검찰이 이만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 건 사실은 좀 검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고요. 네.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대개 예상하다시피 뭐 국회에서 뭐 동의안 부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총선에서 대표직을 던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김종인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정치에 상당히 좀 뭐랄까 많은 수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 아마 이분이 보시기에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일종의 선당 우사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검찰에 출두할 때만 하더라도 의원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을 대동하고 갔지만 예. 지금 오늘은 사실 당기 필마로 나갔거든요. 네. 그만큼 그런 식으로 본인이 당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뚫고 나가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여론을 반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1야당과 당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하고는 분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사직생,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해야만 이 고비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정치적 상당한 그 노회한수를 갖고 계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시각에는 그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결정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가 왜 실패작이었냐면 첫 번째 출두할 때가 아니 저렇게 많은 의원들,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막 그 지지를 호소하는 사람이 예. 어떻게 검찰 조작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느낌이. 예. 그러니까 혼자 출두하는 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봤죠. 처음부터 본인의 문제와 당을 분리하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예. 그게 왜 안 되냐. 저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지금 이 그림, 즉 민주당과 이재명과 민주당이 일체화되는 그림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예. 처음부터. 누구나 비판했지만 저 인천에 가서 출마하고 또 그다음에 대표 출마하고 그런 것을 왜 했겠습니까? 저렇게 민주당과 이재명이 분리할 수 없는 일체화되는 그런 걸 본인이 원한 거죠. 네. 본인이 그린 그림이고.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내려놓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안 검찰은 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1차 출석 때 검찰이 거의 기소를 정해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기소 시에 머리가 좋다면 사퇴하는 것이 아마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하신 보궐선거 출마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 이때 상당히 당내에서조차 이 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말리는 상황이다. 예. 그런 비판을 뚫고 그러니까 지금 출마를 강행했고 네. 실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그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할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예. 상당히 좀 새겨듣는다고 한다면 예. 어떤 또 의외의 선택을 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대로 만약에 총선에서 대표직을 던지면 총선에 민주당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홀로서 저렇게 감당을 하는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예.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대선 당시에 똑같이 지금 의혹이 불거진 또 다른 상대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예.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사람들은 비교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홀로 만약에 이걸 대체해 나갈 때는 민주당이라는 것보다는 개인 이재명에 대한 안타까움, 동정심 이런 것들이 사실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당일 곽상도 전 의원 그 아들 뇌물 논란 관련해서 1심을 조명하면서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 촉구를 했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의 필요성까지 오늘 부각을 했습니다.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죠. 국민의힘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멈추라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검찰 수사도 법원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공정과 비상식만 확인시켜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퇴직금 면죄부 판결에 국민들이 분노한 상황입니다. 주가 조작은 경제 질서를 해치고 피해자가 다수인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로지 머릿속에 검찰에 탄압받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일 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입만 열면 유능하다고 으스댔던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꼼수 부리지 말고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 앞에 입 다물고 증거 앞에 서면 진술서 내미는 비겁한 행동 그만하십시오. 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쌍크리 특검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도 특검으로 풀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특검으로 풀자 이렇게 쌍끌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 1심에서 유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도 직접 뭐를 선수로 뛰었다, 이른바 속된 말로 예. 선수로 뛰었다든가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든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전주로 나왔지 돈을 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권오수 전 회장의 어떤 뭐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언급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나오면 김건희 여사의 더 그 전주로서 역할은 초기에 상당히 예. 활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손해를 봤기 때문에 돈을 인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거였는데 네. 그 당시 초기에 관여했던 이모 씨라고 하는 이른바 선수 예. 그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소시효가 지났다. 네. 이래서 이른바 면소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와 연결된 김건희 여사와 연결된 것에서는 이모 씨가 면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실체를 언급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아. 그분에 대해서 뭐 무죄, 유죄 이렇게 나왔다면 예.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돈을 댄 그런 것이 어떤 그 범죄와 관련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게 나왔겠지만 네. 뭐 그야말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예 판단도 필요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될 때는 언급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9월 김여사 특검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이 주가 조작 시기가 좀 여러 그렇죠. 가지에서 네. 공소시효가 지났다 안 지났다 이야기 나오는데 1차 시기 범행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지금 예. 나오고 그리고 2차 시기는 이제 일부 이제 유죄가 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권오수 예. 전 회장 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2차 시기 때도 김건희 여사 이 일부 계좌가 이용된 측면이 있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바로 예. 그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 뭐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지금 그러니까 1차 때가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수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아내가 맡겨놨던 통장을 갖고 오고 난 그 이후의 시기 이게 또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이 일부 드러난 그 예.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지금 오늘 1심 재판에서도 그러니까 그 지금 소위 말해 2단계, 2차 때 부분은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판결을 한 만큼 네. 일단 그 이 일종의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행위가 한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민주당은 아마 이 지금 특검법을 밀어붙일 생각인데 네. 문제는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법사위가 18명인데 네네. 그중에서 5분의 3을 통과하려고 하면 11명이 돼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1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야당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예. 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조정훈 의원을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제 지금 관련된 법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그러한 조치를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기 위해서 네.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사용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300명에 그러니까 지금 60%면 180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 때 이 지금 찬성한 이 의원 수가 179명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추진하기가 좀 애매한.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마 정치적 의지는 상당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이 뇌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오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더 도입해야 된다 목소리를 더 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이제 뭐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네.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라고 네. 가르칩니다. 예. 이건 판결은 도저히 존중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판결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네. 검찰이 수사 미진하고 아. 기소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예. 그리고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네. 이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가요. 법원 판결에도 보면 50억이라고 한 퇴직금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왜 거기다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50억을 퇴직금으로 줬느냐? 예.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뭐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지만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이게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고 예. 본인 그 판결에 나온 대로 사회 통념상 받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 그러면 이게 단순 뇌물죄가 이제 무죄라는 건데 네, 네.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아들은 기소를 안 했거든요. 예. 공범이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받아야 할 돈을 아들이 대신 받은 걸 주시니까 예. 공범 관계로 기소했으면 그분이 함께 다뤄졌을 텐데 기소를 안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광사학도 의원에게만 뇌물죄가 무죄가 된 건데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검찰이 변경해서 공범으로 기소하든지 예. 아니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곽상도원을 다시 하면서 제3자 뇌물죄로 예비적 청구를 하든지 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 그리고 지금 검찰이 1심에서 지적한 그 1심 판단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더 그 증거를 보강해서 확실하게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 이제 쓴소리 많이 하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 선고를 두고서 대장동 수사도 헛돌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장동 수사도 헛돌 가능성이 높다. 사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증거가 소위 말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에 김만배 씨가 이 지금 병채, 즉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아빠한테 돈을 줘야 돼, 돈 달라고 한다.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고리인데 이것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그 중에 전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전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을 채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전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문을 그러면 증거 능력을 상당히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가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서 보강 증거들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대장동 수사조차도 상당히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 아닐까라는 것이 조응천 의원의 지금 우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3월 8일이죠. 오늘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당대표 후보 4명,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본경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위원도 8명을 발표를 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준석계 의원, 네. 또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모두 다 통과를 했더라고요. 컷오프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천하람 후보가 출마 선언을 지난 3일 날 했어요. 네.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4강 안에 들어왔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지금 돌풍세인데 지금 혼자만의 선전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같은 가치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허은하 의원 그리고 이기인 지금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 4명이 다 같이 지금 이번에 컷오프를 통과했다. 그렇군요. 이거 자체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젊은 일종의 젊은 피의 이런 선전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러한 이 패기 넘치는 젊은 후보를 미는 이 지금 당심이 사실은 이번에 확 지금 당원 수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 중에 상당히 2030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2030들 그리고 특히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당심이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젊은 층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를 상당히 지금 적극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 또 플러스 알파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소위 용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도 저는 상당히 이번 그러니까 이 젊은 피의 선전에 동력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친윤계로 불리는 이만희, 박성중, 이용 이렇게 현역 의원이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사리판이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얘기를 하고 내년도 공천과 관련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 발언을 하기 때문에 뭐 상당수의 소위 책임당원들이 그게 동조를 보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늦게 되지만 그
그러나 상당한 표를 갖다가 상당한 결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어허. 지금 뭐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국민의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민사람이 만약에 안 되면은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이 당대표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좀 자제하고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그렇게 했죠. 대통령 누구라도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다 있었죠. 다 있었는데 다 보이지 않게 물밑으로 조율하고 그걸 여러 가지 상황을 떠나서 이렇게 뭐 그 정무수석이라든지 예. 영향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했죠. 예. 근데 지금은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드러난 손이 돼버리니까. 노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너무 이제 뭐 참 뭐 아사리판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뭐 물밑에서 보이는 게 훨씬 더 예. 물밑에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많고 네. 그걸 결과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면서 국민들에게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맞는데 예. 너무 그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할 얘기들을 거칠게 그냥 수면 위에서 해버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 사실은 조금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고 또 한 가지 젊은 사람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하람 뭐 돌풍도 그렇고 뭐 이긴 저 지금 아마 저 시의원이죠. 네. 서울시의원인 것 같은데 알고 있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왔고 하는 건.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유감스럽거나 조금 보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분이 나왔을 땐 정말 젊은이답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온 얘기가 무슨 윤핵관 간신배를 뭐 쳐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분열적 언어를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저는 젊은이들이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니죠. 편말에 뭐 간신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들은 간신배라고 하지 뭐라 그러냐 하겠는데 네. 그런 건 젊은이들이 해야 할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당 대표는 누가 될지가 이제 최대 관심인데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네. 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당원의 구성이요 여론조사 때 국민의힘 지지층 구성과 좀 다르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보면 영남권에 당원들이 많고 수도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을 따져봤을 때요. 그리고 50대, 60대, 70대가 많다면서요. 여전히 뭐 지금 50대 이상의 노장층들이 많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영남이 많이 치중돼 있는 측면은 분명합니다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도 2년 전의 전당대회에 비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비중이 5% 정도 늘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2030도 5% 정도 더 늘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저는 상당히 주목하는 부분이 지금 당원 수가요. 예. 지금 하니까 지난번보다 5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84만이라고 예, 하죠. 84만 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이거 거의 80만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거 이 지금 그러니까 그 일종의 조직 선거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일종의 그렇군요. 상당히 바람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런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하나의 가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상당히 선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당내에 지금 토론 같은 걸 하면서 토론하겠죠. 예. 토론을 예. 지금 일단 4번 하기로 돼 있기 예.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히 뭔가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많은 사람들이 흥미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투표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당심조차도 결국은 민심으로 수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하나의 이변을 조심스럽게 한번 이변을 관측해 예상하셨습니다.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노동희 교수 짧게 네. 누구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죠. 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뭐 그분이 좀 뭐 예를 들어서 젊은 후보들이 네. 그야말로 뭐 당 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이 되거나 그런 걸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야가 아니라 저분 나왔군 하는 것이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좀 포지티브한 메시지로 새로운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각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가 워낙 네거티브 선거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대가 여야 모두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의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차례 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가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망자 수인 18,500명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 공식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지진 사망자가 17,674명으로 추가 집계됐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가 밝힌 걸 합친 사망자가 3,3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나라를 합친 사망자는 2만 1,051명에 달합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에서만 최대 20만 명의 시민들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구할 수 있다는 이른바 골든타임 72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의 필사의 노력으로 곳곳에서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튀르키예 카라만 마라스에서 구조대원들이 한 아이를 구조 중입니다. 힘겨운 작업 끝에 드디어 아이를 꺼내서 이송합니다. 아이를 구한 구조대원은 탈진한 듯 잔해 위에 주저앉아 있고 동료가 다가와 위로를 건넵니다. 시리아에서도 기적의 생활은 이어집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압둘 하킴을 찾아냈습니다. 하킴의 머리가 보이자 말을 걸어 안심시키며 구조를 이어갑니다. يلا احنا 5 دقائق مد ايدك لفوق لشوف حرك ايدك لشوف يا عيني عليك يا بطل يا عبد الحكيم. 하킴이 구조되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구조된 아이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وضع الطفل للإطلاق من تحت الأنقاض من جنديريس. نحن اليوم تاريخ 9/2. البنت ولله الحمد البنت سميناها آية مشان ما نضل نصحلها حديث ولادي. 튀르키예에서는 구조된 영아들을 이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16명의 영아들이 카라만 마라스에서 전용기에 태워져 수도 앙카라로 이송됐습니다. 영부인까지 병원을 방문해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강아지도 구조대원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잔해 속에 갇혀 머리만 나와 있는 강아지. 구조대원들이 철근을 잘라내고 잔해를 치워 구조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구조대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대지진이 강타한 시리아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태어난 아기에게 전 세계에서 입양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생아는 지난 6일 잔해 속에서 임산부가 마지막 힘을 짜내 출산하고 숨진 뒤 탯줄이 달린 채 발견됐습니다. BBC에 따르면 현재 아기가 치료받고 있는 시리아 아프린의 어린이 병원에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이 아이를 입양할 방법을 묻는 글이 수천 개 올라와 있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병원 이송 당시 곳곳에 멍이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어했던 아기는 현재 안정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북쪽 해안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와 인도네시아 기상당국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오후 인도네시아 파푸아섬 북부 자야프라 섬에서 서남서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파푸아 경찰은 이번 지진으로 주도 자야프라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건물이 흔들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닷가 인근의 식당 건물이 무너져서 4명이 숨지고 주택 5채에서 불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3,5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32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87명으로 닷새째 2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697명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 등교할 때 발열 검사가 없어지는 등 학교의 방역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위험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서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에 주안점을 둔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등교 시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고 자가 진단 앱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동거 가족의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기다리는 경우 등에만 참여하도록 권고됩니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공요금과 기름값이 오르면서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와 힘든 곳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빠듯한 운영비에 난방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숙인 70여 명이 지내는 생활시설입니다. 이번 겨울은 난방비가 많이 올라 추위가 잦아도 난방 시간을 더 늘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추운데 사실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내복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무릎 담요 같은 거 제공해주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등유 가격과 심야 전기세가 많이 올라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30%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난방유의 경우 가격이 1년 사이 2배가량 뛰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거주 생활시설은 전기로 난방을 해야 하는데 지난달 전기료가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전기를 아껴 썼어도 전기요금은 20%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올겨울 운영비에서 난방비가 30%까지 차지하면서 그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된 관계로 다른 비용을 줄여서 전기세를 지금 충당을 해야 되는 관계로 거주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늘어난 난방비 비중으로 시설 운영에 불편이 있더라도 정부의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지자체들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그다음 전기료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단가보단 더 많은 그 차액분만큼 책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하는 땜질식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신통방통한 대답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AI, 인공지능 챗봇 챗GPT에게 한국 내에서 경쟁자를 뽑아보라고 했더니 카카오와 네이버를 적수로 지목했습니다. 국내 AI 기업들은 챗GPT에 도전장을 내거나 일부는 협력을 위한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뛰어난 창의성으로 주목받는 초거대 AI인 챗GPT. YTN에 대한 시를 지어달라고 하자 멋진 영시를 바로 지어냅니다. 일부 미국 대학가에선 사용 금지령이 내릴 정도로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So let's say writing an essay that you do in about 2 weeks, and then all you have to do is press enter. And just like that, the AI will begin to generate a complete essay that's worth about 20% of your grade in about 20 seconds. 2021년까지의 정보를 토대로 한 데다 한국어 정보는 부족하다 보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YTN 관련 답변에선 부정확한 대답도 가끔 나옵니다. 챗GPT에게 한국 내 경쟁자를 뽑아보라고 하니 카카오와 네이버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챗GPT의 단점이 명확해 구글 검색의 일부 대행에 그칠 것이라며 한국어에 특화된 대화형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챗GPT는 실제 서비스가 아닌 체험 목적의 데모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초거대 AI의 상용화가 관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신 회사들도 관심입니다. KT는 챗GPT의 한국어 데이터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도 다수 있어 사업 적용이 어렵다며 사업에 최적화된 초거대 AI를 만들 예정입니다. LG는 계열사가 속한 산업 전문 데이터를 학습한 초거대 AI로 인간을 돕는 전문가 AI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챗GPT와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성장형 AI 서비스 ADAS의 지식 대화에 챗GPT를 접목시켜 방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챗GPT의 등장에 국내 AI 업체들의 맞대응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다음 달부터 규제 지역에서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등 5개 업권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금은 대출이 안 되는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30%까지 허용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지역은 LTV 30%, 비규제 지역은 60%로 풉니다.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6억 원으로 제한되던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됩니다. 바뀐 제도는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됩니다. 한밤중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이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범인이 붙잡히지 않아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컸을 텐데 달아난 지 이틀 만에 검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젯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30대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32살 권모 씨가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 씨가 범행을 벌이고 도주한 지 이틀 만입니다. 권 씨는 택시 등을 여러 번 갈아타면서 이동해서 동선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권 씨를 추적해서 결국 경기도 부천시 역곡역 근처에 있는 모텔을 급습해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권 씨를 강도 살해 혐의로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그제 밤 10시 50분쯤 손님인 척 편의점에 들어가서 점주를 계산대 밖으로 불러낸 뒤에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씨는 이후 편의점에서 현금 20만 원을 챙겨 빠져나왔는데요. 300m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권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상태였습니다. 16살이던 지난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쳤고 그 뒤로도 금은방과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강도 행각을 벌여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4년 가석방된 지 2달 만에 인천에 있는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0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에 재작년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의 재범을 우려해서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지만 권 씨는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권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금품을 얼마나 훔쳤는지 또 여지가 있는지 조사한 뒤에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앞 집회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이어 집회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이미 나온 상황이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부근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에게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현행 집시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2일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러자 경찰은 시행령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주요 도로에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경찰위원회가 대통령실 부근 2개 도로를 주요 도로에 포함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경찰이 집회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위원회는 주요 도로를 3년마다 재검토하고 분기별로 집회 금지 사례를 보고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내부에서도 지나친 집회 자유 제한이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현행
집회 시위제를 광범위하게 좀 허용하는 게 추세인데 네. 이거에 역행하는 지금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집회 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령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럼에도 경찰은 대통령 관저는 관청과 저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결엔 항소할 방침입니다. 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경쟁사인 대형 K-팝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합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과 세븐틴, 엑소와 NCT 등을 한 지붕 아래 거느린 초대형 K-팝 기획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SM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다음 달 6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원래 SM 최대 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율은 18.46%로 하이브는 이번 계약으로 단숨에 최대 주주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이브는 SM 소액 주주가 보유한 지분 공개 매수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지분 인수 계약을 맺은 SM 현 경영진은 모든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29만이 유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지금 현재 유심을 이제 교체를 저희가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팸 알림이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무슨 어플 깔고 이런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거는 네. 좀 소비자 기만하는 거죠. 저희가 1차적으로 아마 검토를 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위약금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검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신 매뉴얼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나 통신 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귀책 사유가 귀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고객센터 통해서 고객에게 충분히 좀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LG U+가 2차 피해 대책으로 유심 무상 교체한다는데 저는 이거 갖고는 대응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심 교체 신청자 보니까 205명밖에 교체를 안 했어요. 지금 현재. KT 측에서 이 통일TV를 송출 중단을 시킨 이유를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거기도 받으셨을 텐데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유훈 등의 표현을 표현했기 때문에 송출을 중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TV조선, 채널A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와 같은 문구가 방송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송출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조금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장관님. 네. 화면 한번 봐주시죠. 지난 이태원 참사 당일 일대 통신 마비돼서 업무가 안 되니 각 통신사 중계기 요청해달라는 무전이나 이런 거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안 됐습니까?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 상황 공유방에 올리려고 했지만 통신 불량으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무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저희도 확인해 보니 통신 트래픽이 무려 280%까지 폭증하고 있어요.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통신 3사가 어떻게 했느냐? 앞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소방에서 LG U+한테 새벽 0시 7분에 요청합니다. 그래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이 사실 알고 계세요? 네. 이 당시에 이런 요청이 왔을 때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으라고 했더니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 이렇게. 아니 이태원 참사가 몇만 명 모이시는 대충 아시죠? 15만 명? 10만 명? 그러면 이 규정이면 또 사각이 생기는 거잖아요. 소잃고도 외양권 안 고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밤사이 내렸던 단비는 모두 그치고 낮 동안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주말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는 등 마치 초봄처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과 밤한때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제주도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지만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9도, 대전 10도, 광주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터 남부와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